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와 경제는 별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정치적 의사결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은 결국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계획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정치 경제학적 정말 고수, 제가 평소 너무나 존경하는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역시 한문도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을 모시고 고수열전, 오늘 주제는 총선 이후의 경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년에 대해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동 교수님께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평상시에 너무나 존경하지만 이게 교수님의 그 수첩이에요. 제가 잠깐 신뢰를 무릅쓰고 좀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등장한 이래로 정말 매일 일지를 쓰고 계세요. 현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잘 되고 있다, 뭐가 안 되고 있다.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중요한 발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물론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 계속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신세돈 교수님께 한번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하도 많아서요. 딱 뭐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겠는데, 네. 윤 대통령이 우리는 절대로 쇼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년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 22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딱 끊으시더니 금년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민생토론회라고 또 24번인가 했어요. 네. 회의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부 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결과를 보면 그 회의를 한 결과가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다?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이 피부에 와닿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저는 별로 우리가 피부에 못 느끼고 있다. 저는 네.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라고 하면 뭐냐. 너무 회의를 많이 하셨고 너무 화살을 많이 쏘았는데 제대로 맞았던 화살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좀 지적하고 싶네요. 300발의 화살을 날렸는데 뭐 한 발도 안 맞췄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발을 맞춰도 10발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네. 신세돈 교수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이신지 여쭙고 일단 가겠습니다. 90%는 공감하고요. 네. 10%는 이제 다른 의견을 좀 갖고 네네. 있는데 일단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지만 결론을 말씀을 주셨죠. 쇼라는 단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네. 어떤 투명하고 그러니까 과정의 공정성도 담보가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도 누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춘 게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 국민의 시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잘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거. 그거 제가 이따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점수로 따지면 10개 문제가 나왔다라면 10개에서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좀 잘한 쪽에 속하는데 나머지 8개가 워낙 실현 가능성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결과물은 좀 낙제 점수에 좀 가깝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문도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현 정부의 정책들의 방향성을 좀 들여다보셨을 때 네.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 하나 꼽으신다면. 저는 부동산 정책을 꼽고 싶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PF에 대한 과도한 지원, 네. 그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원 방향. MB 정부 때는 사실 어떤 LH가 어떤 PF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미분양 매입 이런 거에 있어서 가이드 맵이 정확했어요. 예를 들면 분양가의 뭐 70% 이렇게 가이드를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원시행자가 PF 문제가 있을 때 토지 가격을 낮춰서 산다. 그것만 있지 얼마에 사는지가 없잖아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그 가을 겨울 경에 서울의 몇 군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원룸 주택을 LH가 매입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우리 세금 받고 그렇죠. 하는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PF 현장에도 이어진다는 건 볼륨이 크잖아요. 네.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로드맵을 정확히 못 주고 있잖아요. 네. 지원만 하겠다고 하고 작년 12월 연말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했죠. 뭐 한계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백데이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뭐 온 국민한테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걸 감수하고도 네. 금융 시스템 이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러면 그 로드맵에 대한 보고를 국민한테 계속 해줘야죠. 왜? 어마어마한 지원이 들어가니까 세수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게 상당히 좀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문도 교수님께서 꼽아주신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부분, 신세동 교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한 거를 갖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24시간으로도 부족하죠. 네, 그렇죠. 딱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네. 주택 가격이 전국 KB 매매가 총 그 지수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했던 22년 8월 직후가 100.7이었어요. 네. 23년 4월이 94예요. 네. 집값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22년 7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소비자 물가가 6.3이었어요. 네. 지금 3.1이에요. 네. 근원 물가 지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을 때가 10%였어요. 지금 2.4예요. 네. 이 지표로 보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집값도 떨어졌지, 물가도 많이 잡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를 한 이유는 뭐냐. 네. 뭐 혹자는 대파 때문이래요. 저 대파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참패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성장률로 보나, 거시 경제 지표로 보나, 그 유명한 집값으로 보나, 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참패했던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할까? 여기에 국민들이 2년 동안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실망한 이유는 뭐냐? 제가 다 열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냐 하면 인사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뭐 임명해놓고 물러난 그 후보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철 교육부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걸핏하면 핑계를 댔어요. 아, 문재인 정부 때는 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루머가 돌아다녀요. 무슨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찰국 문제. 굉장한 그 경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그 정책 실패 중에 하나는 취약 연령을 5세로 낮추겠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었거든요.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그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는 대파 때문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사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정책 실패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결이 매끄럽지 못했다거나 또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우리 서민, 이 국민들하고 이 정서하고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파 가격이 진짜 한 묶음에 800원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찌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다. 따라서 대파 문제만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윤석열 정부는 저는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이번에 참패의 근원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근원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우리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의 순서상 이번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현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은 좀 잘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로드맵은 좀 정확하게 발표했잖아요. 네. 지역도 발표하고 예산도 책정을 했고, 네. 물론 예산의 실현 가능성, 뭐 시간에 대한 대비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잘못한 거는 뭐 교수님이 다 말씀 주셔가지고 교수님은 경제 지표를 좀 좋게 보셨는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못한 부분에서 경제 지표가 10% 올랐다가 2%, 3% 됐다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볼 수 없고요. 주택가격도 100.7에서 94로 됐다고 좋아질 수 없는 것이 단순 수치로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을 유지하고 그 갭이 다운된 폭이 예전의 지수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지금 100.7이라는 게 2021년 고점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네. 저 지표가요. 그럼 원래는 해외들은 보면은 보통 30년 전, 40년 전 지표를 100으로 잡고 정확하게 시세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체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100이었고 정상적인 뭐 M2 통화량이랑 비례했을 때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표를 굳이 나타낸다면 250에서 300%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걸 300 오른 거를 100으로 잡으면 거기서 4% 빠진 게 12% 빠졌는데 300% 대비 12%는 극히 미미하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300이 아니라 150 수준이란 말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죠. 냉정히 볼 때. 그런 부분에서는 주택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건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IMF, OECD 할 거 없이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고 국가재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운영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국제기관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하는 총재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표현가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 이 정책의 지표들을 단순 지표로 보면은 뭐 지금 이번 정부가 주택 정책의 어떤 실패로 인한 그런 모티브 때문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주택의 수준 가격이 있을 텐데 거기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어진 것들이 그러면 당연히 대출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내수가 어떻게 돼요? 하청원 소득이 줄고 이게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 자영업자 지금 더 어려워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좋습니다. 때. 교수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네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 잘한 부분이요. 반도체 너무 소위 잘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 하나를 좀 로드맵을 잘 세웠다라고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평가하고 계시고 그럼 이제 신세동 교수님께도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요거는 좀 잘했다라고 꼽을 수 있는 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원전에 대한 정책을 180도 돌렸다는 것. 네. 대한민국의 에너지나 또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원전에 의한 의존도를 우리가 대폭 늘려야 된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거의 그냥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걸 제자리로 돌려놨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이게 수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맞췄다. 그 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세제를 굉장히 정상화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중과세 부분, 예, 그다음에 종부세 부분, 이 부분을 저는 대폭 그 부담을 낮춰줬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저는 정책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생각하셨던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에 잘했다고 생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나 뭐 공감이나 혹시 코멘트 주실 부분? 원전에 네.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 왜냐하면 부탁드립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네. 뭐 ESG 경영이 요새 주지 않습니까? 실제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똑같은 빌딩 사옥 매각을 할 때 그 회사나 뭐 세일 앤 리스백 형태를 취한다든지 계속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오피스 시장에서 그 회사가 ESG 경영을 할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을 높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환경에 대한 개념이 강력해지고 있고, 그래서 원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일단 모든 전 세계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데 이런 개념은 사실 글로벌 추세에는 좀 안 맞죠.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또 원전을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거나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치우친다든지 로드맵이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길게 어떤 긴 안목으로 뭐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원전의 확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시간 텀이 좀 길어질 뿐이지 방향성은 그쪽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원전만을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두 개를 같이 투트랙을 가야지 네. 세계 경제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고 조금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견에 대해서 신세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로 우리가 원자력 문제 초특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아까 우리 한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초석을 깔지 않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는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반도체는 30년 전서부터 잘 해왔다. 물론 이제 재작년에 조금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는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그것만 너무 보다 보니까 뭘 못 보고 있냐. 전통 산업을 못 보고 있다. 즉 지금 600만 명의 자영업자 그리고 400만 명의 중소기업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종사하는 업이 사양 산업이거나 미래가 안 보이는 산업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너무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정부가 집단이 민주당 정부란 말이에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자영업자가 700만에 중소기업이 400만이면 110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인까지 합하면은 2200만에 자녀까지 합하면은 3000만의 인구가 지금 현재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정부는 가만 놔둬도 잘 나가는 반도체에 몇십 조를 투입할 게 아니고 내일이면 꼴깍꼴깍 망가지는 산업에 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저는 이게 정치력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적어도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면 표를 생각해야 되고 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산업정책의 중심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둬야 그게 표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 특히 삼성, SK만 좋은 쪽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몰고 가면 그게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지는 모르겠으나 표로서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단체로서의 집권당은 정책의 그 방점을 반도체는 그냥 억제하지만 말고 규제하지만 말고 혼자 잘 가도록 하고 오히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저는 더 많은 영향을 투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지난 15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왔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도 그러고 그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러고 제가 관계했던 여러 쪽에서 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정치적인 승부가 걸린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업
계속해서 반도체, 계속해서 자동차 이쪽으로만 지원을 하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두 분, 부분에서 네. 조금 추원드려도 될까요?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자영업자분들하고 전통산업 너무 중요한데 역대 정부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좀 다른 부분은 반도체 투트랙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살리고 반도체도 같이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그 HBM이라고 요즘 SK 하이닉스가 가는 것이 네. AI 시대를 맞아서 챗GPT에는 필수적인 어떤 메모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앞으로의 어떤 증가세를 볼 때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고 세계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강점인 부분이 지금 추격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경쟁력을 우위를 계속 점하고 더 앞서 나가려면은 정부의 정책이 지원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어떤 지난 2년 동안의 평가, 그리고 뭐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 견해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남은 3년에 바란다.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먼저 가볍게 의견을 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 어떤 실패, 부족한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진보 정부가 어떻든 국민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진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하에서는 저는 그 방향대로만 추진한다면 또 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보수 정부가 어쨌든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으면 그 보수 정부가 공약을 내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방향성에 부합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약을 통해서 혹은 그 보수 정부가 지향하는 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의견을 전 드리면 현 정부가 특히 지난 정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실패라고 강조하면서 지적했었던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재정 준칙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근데 정작 2년 동안 계속 재정 적자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국가 채무가 2023년 기준으로 50%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초과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데 향후에 여러 내세워왔던 정책들이 다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세 정책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이런 식으로 유인하겠다라는 방향성인데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고 있는 지난 2년 동안에 대한 제 비판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네. 이거 원상으로 돌려놓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당이든 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감세, 비판받아야 할 감세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법인세를 깎았어요. 네. 제가 법인세 깎았을 때도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왜?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그 감세 스케줄을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비판하지만 이 정부가 도대체 대기업을 위한 정부냐. 따라서 깎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그룹에서 1%씩 깎거나 이렇게 네. 하자.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이라고 정해놓은 그 범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니까 중소기업의 범위를 좀 넓혀서, 면세되는, 그럼 좀 범위를 포인트는 뭐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감세 여투기 가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야 합의를 해갖고 1%포인트만 낮추는 걸로 했어요. 따라서 이 법인세도 저는 정부가 내놓은 초기의 법인세 감세안은 이건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할 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뒀었어야 할 정책은 뭐냐. 아까 부동산 감세도 해야 돼. 그건 정상화니까. 법인세는 뭐 중소기업 중심으로 법인세를 감세를 하면 저는 그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재정 구조 개혁이죠. 지출을 줄여야 되죠. 네. 그게 보수 세력들이 가장 바라는 재정 건전성의 핵심 요소거든요. 네. 즉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것이 저는 재정 건전성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법인세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인하를 해줄 수 있다. 대기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저는 그 견해가 다른 게 뭐냐면 증권 투자 수익세를 왜 없애요?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또 유예를 하면서 과세를 또 뒤로 물리니까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감세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박수받고 가장 칭찬을 받을 재정 건전화 정책의 핵심은 정부 구조 개혁이다. 지출 구조 개혁이다. 네. 근데 그걸 못하고 엉뚱하니 그냥 세금만 감면하는 쪽으로 카드를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이게 말이야, 감세하면서 재정 건전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한다. 재정 건전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그렇죠. 지출 구조조정. 효율화. 그렇죠. 이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이 감세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이 더 악화됐다라고 앞뒤가 안 맞는 평가하시는 정책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한문도 교수님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다주택자 중과 네. 그리고 뭐 법인세 인하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법인세 인하 부분은 교수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네. 다주택자 중과는 약간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한번 100%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네. 다주택자의 어떤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그 자기 재산, 사유 재산에 대한 그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인정합니다. 네. 다만 그 범위가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익에 국민 주거 안정에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폐해가 더 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분들이 단순히 임대를 와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한다든지 자본 증식을 스텝 바이 스텝을 한다 이런 형태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의 사례는 어떻냐면 다주택을 이용한 갭투기가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금 갭투기 뭐 5억짜리 집을 갖다 5천만 원 갖고 5억짜리 하나를 살 돈을 가지고 10개를 사둬가지고 그게 자본시세 차익을 일으켜가지고 뭐 수익률 100% 200% 말도 안 되는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메커니즘들이 막 시장에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나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행태가 아닌 투기성 또 국가의 앞으로 미래 경제에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어떤 문제들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PF 문제 같은 것들. 그런 부분에서 다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해요. 교수님 의견에.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도세가 과다하면 못 팔잖아요. 못 팔면은 매물이 잠기잖아요. 네. 시장에 매물이 없으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주택가격 상방 요인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했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이 좀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적정한 수준이었다라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것이고 더 폭등하지도 않은 어떤 부분의 어떤 패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과다하게 올린 것은 이해를 해요. 어떤 부분에서 법인이라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을 그냥 세웁니다. 요새 법인 설립 요건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네. 법인 설립 요건이 갭투기를 위한 법인이 너무 많아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너무 과열되니까 제어하는 건 좋았지만 방향성은 좋았는데 수단에서 좀 과도한 부분이 몇 개 있던 거죠. 그러면 이번 정부는 그것을 갖다가 맞춤형으로 그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분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임대인 상생법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돈 지금 재정 적자가 부족한데 뻔히 알면서도 임대인 상생으로 5%만 인상을 할 경우에 임대인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양도세 대충 그 뭐 요새 막 2배, 3배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7천, 1억, 2억, 3억 이런데 임차인 상생이라 그러죠. 임차인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한 6, 700밖에 혜택이 안 가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6, 700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1억, 2억, 3억의 혜택을 받는 게 상생 균형성이 맞나요? 그러면서 그 세금들은 어떻게 돼요?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근데 그게 200만 원이에요. 일시적 2주택자가. 그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균형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감세에서 섹터별로 나눠서 양도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부자 감세라고 느낄 정도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네. 뭐 어떤 하나의 의견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저도 특집으로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조아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좀 경제정책을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금투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금투세에 대한 의견, 정책 방향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 먼저 한번 여쭤봐도 네. 될까요?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거는 주식이나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세금을 낸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 냅니다. 네. 근데 그 안이 25년 1월 1일부터 추진되려고 하는 그 안이 5천만 원 소득일 때까지는 세금 안 낸다.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낸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려면 우리가 단순히 수익이 10%였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5억의 자산이 있어야만 10% 이익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5억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네. 그럼 5천만 원의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물어야 할 사람은 지금 추산에 따르면 1%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면세를 하겠다. 이걸 아예 없애겠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왜 5천만 원은 세금을 안 내냐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받고 예금을 하잖아요. 예금 이자가 100만 원이어도 15.4% 세금 냅니다. 짝짝짝짝 떼고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도 세금을 내고 10만 원도 세금을 내는데 왜 주식 투자했다고 5천만 원까지 이것을 그죠? 해주냐. 이해를 못 하겠다. 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조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주식 투자에 대해서만 이게 면세를 해준다. 이게 누구 좋은 것이냐. 그런 면에서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이 면세 범위도 낮춰서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까지는 낮춰주되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내자. 다만 정부가 지금 정해놓은 세율이 20%, 25%거든요. 네. 3억 넘어가면 2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가 너무 과도할 수 있으니 그건 단계적으로 처음 한 5%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리자.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든 근로소득이 생기든 모든 사람의 이익이 생기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에 대해서 저는 이 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저는 좀 비판하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여야에서 교수님의 의견을 잘 받아 적고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3년 동안 정책 이래야 한다. 한 가지 꼭 주장하고 싶은 정책 방향 제시하고 싶은 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금융 쪽은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이 버블 터질 때나 다른 데도 본 것처럼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 시스템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동산을 연착륙 방향으로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많이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정책하고요. 공급 정책, 270만 원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혼동스럽습니다. 공급은 실제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미래 예측을 할 수 없게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매도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한 예측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암만 얘기를 해봤자 그런 변수들을 좀 투명하게 앞으로 예측을 해준다라면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응해서 가다 보면 균형점이 나올 거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베이스를 빨리 도착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드맵을 좀 정부가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세동 교수님께도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정부에 바란다. 네. 좀 이렇게 경제정책 했으면 좋겠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SK 정도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분들은 더 이상 보태줄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더 이상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국가 재정을 투입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발목을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네. 진짜 몇몇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그 수준은 중진국보다도 지금 못하다.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동네에서 치킨집을 해도 우리 아이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내 노후 걱정이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익 창출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거든요. 네. 왜 없냐? 저 요인이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 그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의 역량이 좀 죄송하지만 그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적 교육. 네. 둘째는 뭐냐? 이분들이 너무 자본이 열악한 거예요. 사실은 소득은 상당 부분이 지식과 자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치킨집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건물에다가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면 전혀 걱정 없거든요. 왜? 임대료 안 내거든요.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아까 중소기업 자영업만 해도 우리 아들 먹여 살리고 노후가 걱정이 없으려면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은 자본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 자본이 없다는 거죠. 이걸 정부가 메워주라는 것이죠.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래 하려면은 금융기관의 지원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 금융기관이 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능이 좀 너무 열악한 거예요. 따라서 중소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인적 자산, 휴먼 캐피탈을 주입시켜주는 그 체제를 국가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이게 자본의 어떤 그런 그 융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로는 금융 지원해 줄 수 있는 제2의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0년, 20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치킨집만 해도 세계적으로 꿀리지 않는 중산층이 된다. 이런 나라가 정부가 추진해야 될 기본적인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네 국민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면 정말 먹고 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됐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네네. 현 정부에 바란다. 3년 동안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어요. 케인즈가 우리 뭐 경제학계에서 뭐 어떤 정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의 어떤 뭐 잡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대공황을 넘길 때 어떤 패턴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땅에다가 돈을 묻고 나서 그걸 삽으로 파서 하는 일에 돈을 지급하는 어떤 형태를 취해서라도 일단 사람들의 심리와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준다. 거기 근본은 뭐예요? 국가가 적극 개입이죠. 근데 이번 정부는 국가가 적극 개입의 형태가 안 보여요. 서민 경제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 주신 대기업 쪽으로만 좀 일변도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좀 틀었으면 좋겠고, 그 나라가 가난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어떤 방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국가의 역할이
국가가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가게와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인데 이게 좀 국가가 지금 하나의 시장 메이커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럼 지금 현재 상태, 부채 상태가 제일 양호한 게 국가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경제 주체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들어왔던 경제 원론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건전 재정성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가계 기업이 지금 문제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정부는 그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균형을 맞춰줘야죠. 맞추면서 이쪽에 부담을 줄여주고 균형을 맞춘다면 좀 더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탈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건전성만 외칠 게 아니라 주구장창 국가만 건전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힘들 때 그걸 같이 맞춰가는 정책으로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외환 요새 폭등하잖아요. 그 부분도 어떤 정책,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외부 요건도 있지만 그거를 케어를 잘 해야지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보면 약간 불안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가를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는 원래 이유 여기에서 다시 출발한다라면 좋은 정책들이 다시 뭐 수립되고 더 좋은 정책들은 또 계속 진취적으로 진행된다라면 조금 대한민국에 좀 빛이 좀 나지 않을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참 귀감이 됐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두 분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기울지 않도록, 그죠? 잘 균형감을 맞출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가 노를 젓는데 한쪽으로만 저으면 빠질 것이고 오른쪽으로만 저어도 빠질 텐데 두 분의 의견, 제안 잘 반영되어서 배가 곧장 원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두 분의 고수분들 뵙고 고수 열전 나눠봤습니다.